나는 한때 남조선이라 불렀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기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굶주리는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거리에는 불황아들이 넘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남한은 달랐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뜻이 다르고 같은 밥을 먹지만 맛이 다르고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자유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나는 그 다름 속에서 새로 태어났고 그 과정은 아팠습니다. 고향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말과 문화와 습관까지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건 한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가며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우픈 이야기이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압록강 물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나는 얼어붙은 강물 위를 기어서 건넜습니다. 2018년 1월 북한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지요. 소리 내지 마시오. 한 번만 삐끗하면 국경수비대가 총을 쏩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게 이틀 전 옥수수죽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무릎이 얼음에 닿을 때마다 뼈가 시렸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수비대가, 앞에서는 중국 공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굶주림과 억압이었고 앞을 보면 자유라 믿었던 땅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탈북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국가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넘어온 옷을 팔았습니다. 단속반에게 걸리면 물건을 다 빼앗기고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배가 붓고 얼굴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간 질환입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일본 약을 구해와야 하는데 있습니까? 얼마나 필요한데요? 미화로 300달러 정도면. 우리에게 그런 돈은 없었습니다. 300달러면 북한 돈으로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약도 없고 영양제도 없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혜진아,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마라. 너만이라도 살아라. 장례를 치르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일하고 일해도 굶주리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곳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20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가서 일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밤 별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자주 나가서 밤하늘이 잘 보였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살러 갑니다.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3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에 신분증도 없었고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브로커가 운영하는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팔려간 거였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중국 돈으로 800위안,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브로커 빚을 갚고 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도 기독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식당 손님으로 온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억양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에서 오셨어요? 나는 겁이 났습니다. 신고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분은 작은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한국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1년을 더 일해서 브로커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 연락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좁은 감방에 탈북민 5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음식은 쌀이 아니라 안남미로 된 밥이었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태국 음식은 먹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곧 자유로운 나라로 간다는 희망 때문에. 그리고 2021년 5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밝은 불빛, 너무 큰 건물들. 북한에서는 평양 말고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개월간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받은 충격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수세식 변기. 물을 내리면 똥이 사라집니다. 북한에서는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이었고 물도 귀했습니다. 샤워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펑펑 나왔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ATM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카드를 넣으면 돈이 나온다니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은행이 있어도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뒤로는 은행 계좌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카드를 찍으면 문이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었고 일반 주민은 타기 어려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알선해 준다고 했지만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35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린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첫날 밤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생수를 사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물은 우물에서 길어오거나 강에서 받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도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밝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가로등이 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갔고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통금이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검문을 받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물을 마셨습니다. 생수 맛이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자유구나.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건 하나원을 나온 지 한 달 뒤였습니다. 정착 지원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7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고시원 보증금과 월세, 브로커 빚을 갚는데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알바천국이라는 사이트를 보는 것부터가 어려웠습니다. 급구, 경력우대, 장기근무자, 근조,
이런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을 국가가 배치했습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 식당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경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30인데 경력이 없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바쁜 곳이라 경력 있는 분을 찾고 있어서요. 두 번째 편의점에서는 말투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말 알아듣기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 편의점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는데 내 억양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또 떨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뭐 어때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땅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첫 출근 날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스기 사용법, 상품 진열, 청소, 택배 접수, 배울 게 산더미였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건 포스기였습니다.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상점에서 일할 때 주판으로 계산했습니다. 기계가 이런 걸 다 해준다니 신기했습니다. 담배는 신분증 꼭 확인하셔야 해요. 미성년자한테 팔면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중학생들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른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자꾸 나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언니, 이거 하나 더요.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언니라고? 저 사람 나를 아나? 언니, 봉투 주세요. 또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언니, 화장실 어디예요? 북한에서 언니는 친언니거나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동무들끼리도 함부로 오빠, 언니, 형, 누나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긴 처음 본 사람도 나를 언니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저를 자꾸 언니라고 부르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아,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 든 여자 점원한테 다들 언니라고 불러요. 아줌마보다 나으니까. 아, 그렇군요. 이해는 됐지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대학생 손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언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사흘 됐습니다. 아,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근데 억양이 특이하신데 어디 출신이세요? 또 왔다. 나는 긴장했습니다. 함경도라고 둘러댈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요? 탈북하신 거예요? 대박. 신기한 동물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겠다. 대단하시네요. 근데 신기하다. 처음 봐요. 말투 진짜 다르네. 그 학생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호기심이었겠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언니, 담배 한 갑. 어떤 거 드릴까요? 에세 슈퍼. 근데 말투 보니 조선족이야? 조선족.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탈북민들 중에는 차별이 두려워 스스로를 조선족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원에서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어머, 그래. 고생했겠네. 그래도 여기 와서 잘 됐다. 북한은 못 살잖아. 여기가 훨씬 좋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북한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내 고향이었고, 거기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내 추억이 있었습니다. 못 산다는 말에는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가난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언니라는 호칭도, 바코드도, 포스기도, 손님 응대하는 것도. 어느 날 퇴근하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혜진 씨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손님들도 혜진 씨 친절하다고 좋아하시던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시급 1,000원 올려줄게요. 정말 열심히 하시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샀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면이 귀했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라면을 장마당에서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편의점마다 라면이 가득했습니다. 종류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니, 이제는 자연스러운 호칭이 됐습니다. 이 땅의 문화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영숙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는 나보다 1년 먼저 한국에 왔고 지금은 대전에서 식당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 언니는 북한에서 함흥 출신이었고 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하나원에서 같이 지냈던 3개월 동안 우리는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진아, 너 북에서 뭐 먹고 살았어? 옥수수죽이요. 쌀은 명절 때나 먹었어요. 언니는요? 나도 비슷해. 장마당에서 두부밥 사 먹고 그랬지.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에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탈북민끼리만 통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어느 날 영숙 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혜진아, 잘 지내? 네, 언니. 편의점에서 일 시작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근데 혜진아, 내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네, 뭔데요? 여기 사람들 말 조심해. 밥 한 번 먹자고 해놓고 안 먹어.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밥 먹자는데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밥 한 번 먹자고 말하는데 진짜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래. 그냥 또 봐요. 이런 뜻이야. 네.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문화래. 나도 처음엔 이해 안 됐는데 여기가 그런가 봐. 내가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밥 먹자고 했다가 진짜로 약속 잡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야. 나도 안 믿었는데 경험했어. 그냥 조심해. 진짜로 만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하래.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홍대에서 만날래?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밥 먹자고 하면 진짜 먹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있는 걸로 뭐라도 만들어서 나눠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 어머니가 꼭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혜진아, 밥 먹고 가거라. 정말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옥수수밥에 김치 한 가지, 된장국 하나라도 내주셨습니다. 그게 예의였고 정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이빨린 소리는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인민들한테 동무들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말들. 그건 누구나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끼리 밥 먹자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도 직접 겪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25살 여자였습니다. 대학생이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한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가족이 있어요? 아니요. 혼자예요. 아, 그렇구나. 외롭겠다.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수진이는 착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화내지 않고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가끔 자기가 먹던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혜진 씨, 이거 맛있어요. 먹어봐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이잖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친구가 생기는구나.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요? 좋아요. 응,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수진이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언제 밥 먹을까? 이번 주 금요일은 어때?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아, 그거요? 제가 요즘 바빠서요. 시험 기간이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좀. 혜진 씨, 제가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밤새 고민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었나? 부담을 줬나? 신뢰를 했나?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요즘 시험 끝났지? 이번 주는 시간 돼? 아, 혜진 씨. 죄송해요. 이번 주도 약속이 있어서요. 나중에 진짜 꼭 먹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영숙 언니 말이 맞았다는 걸. 어느 날 야간 근무를 같이 서는 대학생 남자 알바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민수 씨, 물어봐도 돼요? 네, 뭐요? 수진이가 저한테 밥 먹자고 했는데 계속 바쁘다고 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혜진 씨. 그냥 인사 말이에요. 네. 밥 먹자는 거 여기서는 그냥 인사예요. 진짜로 약속 잡으려는 게 아니라. 또 봐요. 다음에 봬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문화요. 형식적인 거. 진짜로 만나려면 구체적으로 날짜 정해야 돼요. 그럼 수진이는 저랑 밥 먹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교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교적인 말, 형식적인 인사, 그럼 거짓말 아닌가요?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친구들과 나눴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이랑 집에서 감자를 삶아 먹었던 날, 둘이 감자 5개를 나눠 먹으면서 떠들던 날, 혜진아, 다음에 우리 집 와. 우리 엄마가 두부 만들 거래. 같이 먹자. 명숙이가 정말로 날 불렀습니다. 가니까 정말로 두부가 있었습니다. 은희가 장마당에서 중국 과자를 샀던 날. 혜진아, 같이 먹자. 혼자 먹기 아깝다. 그 과자는 비쌌습니다. 은희네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나눠줬습니다. 진심으로. 남한에서 밥 한번 먹자는 그냥 인사말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처럼 형식적인 말. 진심이 아닌 말. 나는 외로웠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말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가난해도 진심을 나눴습니다. 남한에서는 풍족해도 형식을 나눴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 언니였습니다. 혜진아, 나 다음 달 서울 가는데 우리 진짜 밥 먹자. 11월 15일 토요일 12시에 서울역에서 만나자. 약속이다.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장소. 나는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약속이구나. 이게 진심이구나. 언니 고마워요. 뭘? 우리끼리는 그래야지. 탈북 동무들끼리. 다음 날 수진이가 또 말했습니다. 혜진 씨, 다음에 밥 먹어요. 나는 이제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짜 진심을 주는 사람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배웠다. 남한에서 밥 한번 먹자는 인사말이다. 북한에서는 진심이었다. 가난해도 없어도 나눴다. 그게 그립다. 하지만 여기 방식을 배워야 한다. 천천히 조금씩. 영숙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편의점 일을 2달쯤 했을 때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는 서울에서 살기 힘들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 식비 30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브로커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보다가 식당 홀서빙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시급 12,000원. 지금보다 2,000원 더 높았습니다. 주 5일 근무, 하루 6시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씨 맞으시죠? 내일 2시에 면접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날 강남역 근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은 40대 후반쯤 되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화장이 진했습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력서 봤어요. 경력이 편의점 알바 2달이 전부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잠깐 고민했습니다. 숨길까 말할까? 하지만 어차피 말투로 들킬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아, 탈북자시구나.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는 말. 하나원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하는 말은 달랐습니다. 칭찬 같으면서도 신기한 동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강 건너 오셨어요? 중국 거쳐서? 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진짜 대단하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 하셨어요? 장마당에서 장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음식 만들 줄 알아요? 간단한 건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턱을 괴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혜진 씨, 여기 손님들이 많거든요. 주문도 복잡하고 말투가 좀 손님들이 알아듣기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는 강남이라 손님들 눈이 높거든요.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알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떨어질 거라는 걸.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게 자격이 아니라 장애물이라는 걸. 죄송한데 다른 분들도 면접 봐야 해서요. 결과는 내일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카페에 면접을 갔습니다. 젊은 남자 사장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우와, 신기하다. 처음 봐요. 또 신기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커피는 만들 줄 아세요?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메뉴가 되게 많거든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바닐라 라떼. 외우기 힘들 텐데 연습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들이 말투 때문에 뭐라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여기 손님들이 까다로워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경력자 우대라서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식당 면접. 이번엔 아예 직설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근데 손님들이 간첩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요즘 북한 관련 뉴스 안 좋잖아요.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해하면 곤란하거든요. 저는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손님들은 모르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대단하세요라는 말이 진짜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구경거리와 동료 사이의 벽이 이렇게 높다는 걸. 편의점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때문에 차별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주였다거나 친척 중에 월남자가 있다거나 당에 잘못 보였다거나 성분이 나쁘면 대학도 못 가고 평양에도 못 살고 좋은 직장도 못 구했습니다. 나는 성분이 괜찮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빨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성분 때문에 무시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탈북민이라는 게 새로운 성분이 됐습니다. 대단하다면서 뽑지 않고 신기하다면서 거리를 두고 같은 민족이라면서 다르게 대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혜진 씨, 면접 어땠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다음엔 잘 될 거예요. 여기서라도 계속 일해요. 제가 시급 좀 더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려? 혜진 씨 없으면 제가 힘들어요. 제일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숙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면접 3군데 다 떨어졌어. 왜? 뭐래? 말투가 이상하대. 손님들이 이상하게 볼 거래. 북한에서 왔다는 게 문제래. 나도 그랬어. 처음엔 다 그래. 근데 혜진아, 포기하지 마.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는 곳도 있어. 정말요? 응. 나도 지금 식당 사장님이 좋은 분이야. 탈북민이라고 오히려 더 챙겨주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전화를 끊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배웠다. 대단하세요는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 신기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이다. 북한에서는 성분 때문에 차별받았다. 남한에서는 탈북민이라는 게 성분이 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곳을 찾겠다. 남한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진짜 괜찮다는 줄 알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려고 통신사 대리점에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휴대폰이 있어도 국제전화는 절대 불가능했고 인터넷도 안 됐습니다. 그냥 전화만 되는 기계였습니다. 나만의 휴대폰은 신기했습니다. 인터넷도 되고 사진도 찍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길 찾기도 됐습니다. 직원이 요금제를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에 통화 무제한, 월 5만 5천 원입니다. 데이터가 뭐예요? 인터넷이요. 무제한이면 아무리 써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요. 서류를 받아 서명했습니다. 잘 읽지도 못하고 그냥 썼습니다. 한 달 뒤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8만 5천 원, 5만 5천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다시 대리점에 갔습니다. 저기요, 5만 5천 원이라고 했는데 8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아, 부가세랑 기타 요금이 붙어서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내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3만 원이 차이 났습니다. 그 돈이면 일주일 식비였습니다. 환불 안 돼요? 이미 한 달 쓰셨잖아요. 괜찮아요. 다음 달부터는 요금제 바꾸시면 돼요. 할 수 없이 돈을 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탈북민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나만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에요. 괜찮아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금 받아놓고 뭘 더 바라냐? 적응 못하면 북한 가시지. 괜찮아요.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그 댓글들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도 살고 싶어서 온 건데.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손님들 중에 내 억양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담배요. 근데 말투 왜 그래요?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아, 탈북자? 웃기네. 말투 진짜 웃겨. 웃기다고요? 내 말투가 웃기다고요? 괜찮아요.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다고요? 내가 재밌다고요? 그 손님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억양 때문에 놀림받지 않았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말했으니까요. 함경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황해도 사투리. 지역마다 달랐지만 놀리진 않았습니다. 남한에서는 내 말투가 이상한 것이 됐습니다. 웃긴 것, 신기한 것, 틀린 것. 하나원에서 배웠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괜찮지 않으면 왜 괜찮다고 하나요? 편의점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가 진짜 괜찮다는 뜻이에요?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 진짜 괜찮을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가자는 뜻일 때도 있어.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표정이랑 상황을 봐야지. 얼굴은 안 좋은데 괜찮아요 하면 괜찮지 않은 거야. 북한에서는 달랐습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했고 힘들면 힘들다 했습니다. 당에 대한 불만은 말할 수 없었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혜진아, 오늘 배급소에서 또 안 줬어. 짜증나 죽겠다. 나도. 이번 달도 굶어야겠네. 진짜 힘들다. 어떻게 사냐? 우리는 솔직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서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달랐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게 예의였고 배려였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계산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한테 1,000원을 덜 받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에 알았습니다. 다음 교대조 알바생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1,000원.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진짜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 알바생은 자기 돈으로 1,000원을 넣었습니다. 나는 미안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알바생한테 들었습니다. 그 알바생이 자기 돈으로 메꿨다는 걸. 진짜요? 왜 그랬대요? 손님 실수는 다 그렇게 한대요. 사장님한테 말하면 혼나니까. 나는 1,000원을 돌려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이잖아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괜찮아요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괜찮아요는 3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말 괜찮다. 둘째, 괜찮지 않지만 참는다. 셋째, 내가 감당하겠다. 그 알바생의 괜찮아요는 3번째였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배웠다. 괜찮아요에는 여러 뜻이 있다. 표정과 상황을 봐야 한다. 말의 뜻이 하나가 아니다. 북한에서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했다. 남한에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그게 배려일 때도 있고 회피일 때도 있고 무시일 때도 있다. 천천히 배우고 있다.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남한 친구였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온 대학생 지원이었습니다. 23이었고 탈북민들한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멘토였습니다. 지원이는 다른 남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내 억양을 신기해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진짜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언니, 고시원 어때요? 불편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다음에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요, 좋아요. 한 달쯤 지나서 진짜로 놀러 왔습니다. 나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시원 방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도 새로 빨았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방식대로 끓였습니다. 김치를 많이 넣고 된장을 조금 넣고 고춧가루를 넉넉히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정성껏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도 조금 사서 넣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치찌개에 고기를 넣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김치와 물만으로 끓였습니다. 지원이가 왔습니다. 언니, 와, 맛있는 냄새 나요. 응, 김치찌개 끓였어. 앉아서 먹어.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공기밥, 김치, 계란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언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원이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좀 짜네요. 나는 멈췄습니다. 짜요? 응, 조금 짠 것 같은데. 혜진 언니는 평소에 이렇게 짜게 먹어요?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설령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의였습니다. 음식에 흠을 내는 건 큰 결례였습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짜게 먹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물 좀 더 부어도 돼요? 그래요. 지원이는 물을 부어 찌개를 희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딱 좋다. 맛있어요, 언니. 지원이는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밥도 한 공기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속이 상했습니다. 북한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어머니가 옥수수밥에 김치 하나, 된장국 하나라도 내주시면 맛있다고 했습니다. 설령 밥이 딱딱해도 김치가 시어도 된장국이 묽어도 맛있습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에 흠을 내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전부를 털어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사느라 이틀 식비를 아꼈습니다. 최선을 다해 끓였습니다. 그런데 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원이는 나쁜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겠죠. 남한에서는 친구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예의니까요. 하지만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어제 친구한테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짜다고 하더라. 뭐? 그래. 응. 나는 정성껏 끓였는데 짜다고 물을 더 부어서 먹더라. 혜진아, 남한 사람들은 그래.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예의래. 근데 나는 기분 나빴어. 북에서는 손님한테 대접한 음식에 흠을 내지 않잖아. 나도 알아. 나도 그랬거든. 처음에 식당 사장님한테 북한 음식 해드렸더니 이게 뭐야, 이상한데 하시더라. 진짜 울고 싶었어. 언니도? 응.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남한 사람들은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하는 게 더 친한 사이래. 오히려 거짓말하는 게 무례한 거래. 그게 이해가 돼? 안 돼. 근데 여기가 그런가 봐. 우리가 적응해야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친구 은희네 집에 놀러 간 날이 생각났습니다. 은희 어머니가 감자전을 부쳐주셨습니다. 감자를 갈아서 기름에 부친 것. 기름이 귀에서 제대로 부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설익고 눅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은희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게 예의였습니다. 가난 속에서 나눈 정성을 존중하는 것. 남한에서는 달랐습니다. 짜면 짜다고 하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친구 사이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저번에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아, 맛있었다고 했네. 그럼 왜 짜다고 한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지원아, 저번에 김치찌개 짜다고 하지 않았어? 응, 좀 짰어. 근데 맛있었어. 짠데 어떻게 맛있어? 짜긴 한데 언니가 해준 거니까 맛있었지. 정성이 느껴졌어. 그럼 왜 짜다고 말한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지. 친구니까. 괜찮아. 언니 요리 솜씨 좋던데?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짜다고 하면서 맛있다고 하다니. 흠을 내면서 정성을 인정하다니. 지원아, 남한에서는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예의야? 응, 그렇지. 왜? 북한에서는 손님한테 대접한 음식에 흠을 내면 안 돼. 그게 무례한 거야. 아, 그렇구나. 몰랐어. 언니 미안해. 기분 나빴어?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해하려고 해. 언니, 나는 진짜 맛있었어. 짜긴 했지만 언니가 해준 거라 더 맛있었어. 다음에 또 해줘. 그날 나는 조금 이해했습니다. 남한에서 솔직함은 친밀함이라는 걸, 흠을 내는 게 무시가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걸, 북한의 예의와 남한의 솔직함, 어느 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라는 걸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배웠다. 남한에서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예의다. 북한에서는 손님에게 대접한 음식을 존중하는 게 예의다. 둘 다 맞다. 문화가 다를 뿐이다. 지원이는 나를 친구로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한 거다. 나를 무시한 게 아니다. 천천히 이해하고 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간 근무였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취한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남자였는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담배, 말보로.
네, 여기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돈을 잘못 받았습니다. 4,500원인데 4,000원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에 알았습니다. 다음 교대조 직원이 왔습니다. 대학생 민수였습니다. 민수 씨, 제가 실수했어요. 손님한테 돈을 덜 받았어요. 500원. 아, 그래요? 얼마 안 되네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혜진 씨. 진짜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미안해요. 제 실수인데. 실수는 누구나 해요. 괜찮아요.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미안했지만 그가 괜찮다고 하니 그냥 퇴근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알바생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혜진 씨 알아요? 민수 오빠가 그때 자기 돈으로 500원 넣었대요. 뭐라고요? 왜요? 사장님한테 말하면 혜진 씨 혼날까 봐요. 민수 오빠가 착해요.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돈으로 메꿨다니. 다음에 민수를 봤을 때 500원을 돌려줬습니다. 민수 씨, 이거. 아, 그거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실수인데 왜 민수 씨가. 별거 아니에요. 500원이잖아요. 우리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고마워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괜찮아요는 진짜 괜찮다는 뜻이었다는 걸. 나를 도와주겠다는 뜻이었다는 걸.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실수를 했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손님이었습니다. 담배 2갑, 음료수 3개, 과자 5개. 바코드를 찍다가 실수로 음료수를 1개 더 찍었습니다. 손님이 영수증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거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환불 처리를 하려는데 포스기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당황해서 여러 번 눌렀는데 더 꼬였습니다.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빨리 좀 해요. 바쁘다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때 민수가 왔습니다. 교대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혜진 씨, 제가 할게요. 민수가 빠르게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손님은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괜찮아요. 포스기 환불은 좀 복잡해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제가 너무 느린가 봐요. 아니에요. 혜진 씨 잘하고 있어요. 원래 처음엔 다 그래요. 그의 말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손님이 몰래 과자를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CCTV로 확인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돈을 안 내고 나갔어요. 뭘 가져갔어? 과자 2개요. 5,000원어치. 아, 그래요? 혜진 씨가 못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에휴, 혜진 씨 월급에서 빼야 하나? 나는 겁이 났습니다. 월급에서 뺀다고? 다음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혜진 씨, 어제 도둑 맞았다며요? 응. 사장님이 월급에서 빼신대. 그건 불법이에요. 알바한테 그럴 수 없어요. 진짜요? 네.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나는 못 들었지만 나중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 씨, 미안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월급에서 안 뺄게요. 앞으로 조심만 해요. 민수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근로기준법 얘기했어요. 사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안 세웠습니다. 종교가 금지됐으니까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편의점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생겼습니다. 반짝이는 전구, 트리, 산타 인형. 민수가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혜진 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뭐예요? 선물이요. 열어봐요.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트던데 이거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근데 왜 저한테? 혜진 씨 항상 열심히 일하잖아요. 존경해요. 존경이요? 네. 저는 그냥 학비 벌려고 알바하는 건데 혜진 씨는 진짜 열심히 사시잖아요. 북한에서 여기까지 오시고 새로 시작하시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대단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경거리로서의 대단함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경. 민수 씨 고마워요. 정말로. 괜찮아요. 우리 친구잖아요. 친구.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핸드크림을 쥐고 걸었습니다. 서울의 크리스마스는 화려했습니다. 거리마다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숙 언니가 있고 지원이가 있고 민수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배웠다. 진짜 친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민수 씨는 괜찮아요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줬다.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 이 땅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 천천히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지금 나는 작은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일합니다. 편의점에서 1년을 일한 후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배워서 보조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내가 보입니다. 낯선 말투, 어색한 표정, 그리고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정체성. 어제는 한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10년 전에 탈북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북한을 떠났지만 완전히 잊을 수 없고 남한에 살지만 완전히 적응할 수 없는 시간들. 어머니 묘소는 북한에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만 연락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옥수수죽 맛이 가끔 그립습니다. 별거 아닌 음식이었지만 그게 내 고향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는 탈북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나는 탈북민 청년 모임에 나갑니다. 영숙 언니가 소개해준 모임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서 만난 성훈이는 나보다 3년 먼저 왔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혜진 씨,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요? 네. 저도 처음 1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말투 때문에 놀림받고 취업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대학도 다니고 남한 친구들도 생기고 적응하는 거예요. 성훈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나는 대학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수학과 남한 수학이 달랐습니다. 영어는 더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어를 거의 안 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원이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나도 옆에서 같이 공부할게. 언니라면 할 수 있어. 민수도 응원해 줬습니다. 혜진 씨,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탈북민 멘토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지난달 나는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회사 워크숍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바다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닷가에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탈북할까봐 감시했습니다. 나는 함경도 산골에서 살아서 바다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파란 물, 흰 모래, 따뜻한 바람. 나는 바닷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바다를 봤어요.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예의와 남한에서 배운 솔직함. 북한에서 느낀 연대감과 남한에서 배운 개인의 자유.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두 개의 문화를 겪었고, 두 개의 언어를 배웠고,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제 편의점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잘 지내요? 편의점 다시 와서 일할 생각 없어요? 사장님, 저 지금 회사 다녀요. 그래요? 잘 됐네. 혜진 씨 없으니까 손님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민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나 요즘 잘 지내. 혜진 누나, 좋은 일 있어요? 응. 회사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아.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어. 우와, 대단하다. 화이팅! 오늘 나는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두 개의 고향입니다. 탈북민들이 남한과 북한 두 개의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는 강을 건넜습니다. 남한에 와서 배웠습니다. 언니는 친근함이고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말이고 괜찮아요에는 여러 뜻이 있고 친구는 솔직하게 말하고 진짜 친절은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걸.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는 탈북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봅니다. 서울의 하늘은 밝습니다. 네온사인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여전히 시원합니다. 그 바람은 북한에서도 불었고 남한에서도 붑니다. 압록강을 넘고 DMZ를 넘어 이 땅 전체를 감쌉니다. 나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가 내 땅이니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선택한 땅, 내가 살아가는 땅.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자유로워요.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나 혜진입니다.